그날 밤 거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주영순 여사는 복도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엄마한테 치매 있다고 하면 되잖아.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관리권 넘겨받고 요양원 보내고 이 집 팔면 끝이야. 10억 원 앞에서 양심이 무슨 소용이야? 영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피와 땀으로 지켜온 집을 친아들이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주영순 여사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2살의 몸이지만 30년 교직 생활이 새겨준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목련 아파트 32평형 거실 창문을 여니 이른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며느리 박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36살 강남에서 작은 명품 편집숍을 운영하는 여자였지요. 언제나 화장을 깔끔하게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모습이었습니다. 응, 습관이 돼서 그래. 너는 벌써 출근하니? 네, 오늘 신상품 입고가 있어서요. 서진은 가방을 챙기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영순 여사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 김도연은 8시에 일어났습니다. 41살 서울 중심가의 중견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지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죽 끓여 먹었어. 건강 괜찮으세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던데. 도연의 말에 영순 여사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깜빡한다니요?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독서 모임에 나가고 옛 제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억력도 또렷했지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한데. 아,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시니까 걱정돼서요.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는 30년 전 영순 여사가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모아 샀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2억 원이었던 가격은 지금 10억 원으로 뛰었지요. 홀로 두 남매를 키우며 절약하고 또 절약했던 세월이 만들어낸 자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순 여사는 그때부터 국어교사로 일하며 혼자 가족을 꾸려왔지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고 딸 지수가 부산에서 약사로 자리 잡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도연이 결혼하면서 이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따로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지만 도연이 먼저 제안했지요. 어머니, 저희가 같이 살면서 모시겠습니다. 이 집이 크기도 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효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도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도연 부부는 바빴지만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부산의 딸 지수도 올라와 가족이 모였지요. 평범하고 행복한 노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밤 11시 영순 여사는 잠이 오지 않아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길이었지요. 복도를 지나다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진짜 이 방법밖에 없을까?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낮고 긴장된 톤이었지요. 없어. 시간 끌면 끌수록 손해야. 지금 이 집 시세가 10억인데 내년엔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확실할 때 처리해야지.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영순 여사는 복도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치매 환자로 만든다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치매 있다고 하면 되잖아. 요즘 깜빡하신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 슬슬 본인도 의심하실 거야. 후견인 신청하면 진짜 법적으로 가능해? 가능하지. 내가 변호사잖아.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관리권 넘겨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엔 요양원 보내고 이 집 팔면 끝이야. 영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벽을 짚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지요. 요양원 비용은 월 200만 원짜리로 충분해. 어차피 오래 안 계실 거고. 교사 연금은 그것도 후견인 명의로 받으면 돼. 월 3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그냥 둘 순 없지.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편집숍 확장하려면 최소 5억은 있어야 하는데 이 집 팔면 한 번에 해결되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강남에 제대로 된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내 사업도 키우고 일석이조지. 둘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 여사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30년간 피와 땀으로 지켜온 집,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공간, 아이들을 키운 보금자리를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친아들이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서 말이지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안 해? 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야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거지. 우리가 나쁜 것도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것뿐이야. 그래도 뭐? 당신 지금 10억 앞에서 양심 운운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알았어. 그럼 언제 병원 데려가? 다음 주.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한테 부탁해뒀어. 진단서는 문제없이 나올 거야. 영순 여사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30년간 국어를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정의와 도리를 가르쳤지요. 그런 그녀를 배신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식이었습니다. 좋아.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변호사면 나는 선생이다. 누가 더 치밀한지 두고 보자. 다음 날 아침 영순 여사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도연 부부에게 밝게 인사했지요. 잘 잤니? 네, 어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똑바로 보며 영순 여사는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지요.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다뤄온 교사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서진이 출근하고 도연이 집을 나서자 영순 여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에서 녹음기를 꺼냈지요. 제자가 선물로 준 작은 기기였습니다. 거실 소파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변호사인 아들은 법을 알았지만 교사인 어머니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지요. 창밖으로 목련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차가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순 여사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호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 사흘간 거실 소파 뒤에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금요일에 병원 예약했어. 정신과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야?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돼. 우리 어머니 순하셔서 의심 안 하실 거야. 영순 여사는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하며 메모했습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적었지요. 교사 시절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던 꼼꼼함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더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전화하셨어.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래? 요양원은 괜찮은 대로 보내라고. 너무 싼데 보내면 나중에 소문 안 좋대. 장모님은 걱정이 많으시네. 그리고 후견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챙겨놨대. 우리 엄마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나 봐. 영순 여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까지 가담했다는 뜻이었지요. 장모님 말씀이 10억 원 앞에서 양심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냥 빨리 처리하래. 도연이 웃었습니다. 역시 강남 사모님답네. 현실적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연금 통장도 나중에 압류 안 되게 미리 계좌 정리해 두래.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영순 여사는 이어폰을 빼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자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사돈까지 한패가 되어 자신을 물건 다루듯 처리하려 했지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건강검진 가실 거죠?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무슨 검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종합검진 받으시는 거. 난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요즘 자주 그러시니까 걱정이에요. 영순 여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계산된 걱정만 있을 뿐 진심은 없었지요. 그래, 알았다. 가지. 제가 오후에 조퇴해서 모시고 갈게요. 병원은 강남의 큰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지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영순 여사는 도연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의사와 면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깜빡하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멀쩡합니다. 의사가 도연을 보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지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세요.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외출하셨어요. 그런 적 없어. 영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봤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의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몇 가지 검사를 제안했지요. 영순 여사는 모든 검사에 협조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호하십니다. 경도인지장의 징후는 보이지 않네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한 달 후에 다시 오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영순 여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지 못하면 계획이 틀어지겠지. 하지만 저 아이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번 병원은 안 되겠어. 다른 데 알아봐야겠어. 도연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다른 병원도 결과가 똑같을 거 아냐? 아니야. 내가 확실한 의사 한 명 더 알아. 거기 가면 진단서 받을 수 있어. 영순 여사는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지요. 다음 날 오전 영순 여사는 부산에 있는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응, 말해봐. 내 오빠가 요즘 뭐라고 하더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사실은 지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빠가 그러는데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대.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내가? 응. 그래서 나중에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영순 여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수야, 엄마 정신 멀쩡해. 내 오빠 말 믿지 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지수야.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순 여사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딸마저 아들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지요.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순 여사는 집 근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모두 정리했지요. 예금이 3천만 원, 적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교사연금은 매달 320만 원씩 들어왔고요. 이 통장들 모두 해지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적금은 만기가 아직 6개월 남았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필요해서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 계좌를 만들었지요. 아들 부부는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중개인 박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십니다. 사장님, 우리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목련 아파트 32평형이요? 요즘 10억에서 10억 5천 사이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박 사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9억 3천만 원 정도면 일주일 안에 나갈 겁니다. 좋아요. 내놓아 주세요. 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제 집이니까 팔고 싶어서요. 따님이나 아드님은 아세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박 사장은 영순 여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단호한 눈빛이었지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순 여사는 멈춰 섰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골목마다 추억이 있었지요. 아이들 손잡고 학교 보내던 길,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 퇴근 후 산책하던 공원이었습니다. 미련 가질 시간 없어.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진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병원 가셔야 해요. 왜? 정밀 검사 한 번 더 받으셔야 한대요. 싫어. 난 안 가. 어머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영순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네, 어머니. 엄마가 치매에 걸렸으면 좋겠니?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요. 그럼 왜 자꾸 나보고 병원 가래?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정말 그게 다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지요. 알았어. 다음 주에 가지. 영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보니 도연 부부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밤이 깊었습니다. 영순 여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메모를 다시 확인했지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성년후견인 제도를 검색했습니다. 변호사인 아들이 쓰려는 무기를 공부했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본인의 동의 없이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법을 악용하려는 거구나. 영순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문의가 3건 들어왔습니다. 조만간 계약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런데 명의가 어머님 단독이시니까 문제 없는데 혹시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말씀은 안 했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어머님,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내 집인데. 박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첫 번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9억 3천만 원이었지요. 잔금은 2주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영순 여사는 근교의 신축 오피스텔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면 충분했지요. 2억 원 안팎이면 살만한 집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전화를 받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 3박 4일로.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오랜만에 여행 가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어머니, 저희 잠깐 여행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영순 여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지요. 3박 4일. 충분한 시간이야. 그날 밤 영순 여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집도 팔렸고 새로운 보금자리도 찾았지요.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목련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영순 여사의 진짜 봄은 이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연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목요일 저녁에 올게요. 밥 잘 챙겨 드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문이 닫히자 영순 여사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래쪽 주차장에서 도연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잔금 날짜 앞당길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원래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로 바꿔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매수자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잠시만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괜찮다고 합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등기소 앞에서 만나시죠.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순 여사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이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들이 있었지요. 하나씩 떼어내며 상자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지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계절별로 정리된 옷들이 빽빽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 가방에 넣었지요. 교사 시절 입던 재킷, 평소 즐겨 입는 편한 옷 몇 벌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사준 찻잔 세트, 명절마다 쓰던 제기, 아이들이 선물한 냄비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만지며 작별 인사를 했지요. 미안해. 다 가져갈 순 없어.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사짐을 쌀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요. 화요일 영순 여사는 근교의 신축 오피스텔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억 원짜리 20평형이었지요.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 계약하시겠어요? 부동산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이요? 목요일에 잔금 받으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놓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영순 여사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지나다녔던 길이었습니다. 단골 반찬 가게, 약국, 세탁소가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뭐 사가세요? 반찬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할게요. 어머, 어디 가세요? 여행이라도?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도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지요.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영순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을 이렇게 급하게 팔아버리는 게 옳은 일인지, 아들에게 한 번쯤은 진실을 말하고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닌지 흔들렸지요. 하지만 녹음된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오래 안 계실 거고, 10억 원 앞에서 양심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것뿐이야. 아들의 차갑던 목소리, 며느리의 계산적인 눈빛, 사돈의 노골적인 탐욕이 선명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남아야 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5시 영순 여사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지요. 거울을 보니 72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8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게요? 버려주세요. 직원들이 상자를 들고 나갔습니다. 가구는 두고 가기로 했지요. 새 집에는 새 가구를 들릴 생각이었습니다. 9시 반 영순 여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던 공간,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식탁, 제자들을 초대해 차를 마시던 소파가 있던 자리였지요. 안녕. 짧게 인사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10시 정각 등기소 앞이었습니다. 박 사장과 매수자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머님 오셨습니까? 네.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수자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9억 3천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영순 여사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새 집에서 행복하세요. 어머님도요.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제 목련 아파트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근교의 오피스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2억 원을 이체하고 열쇠를 받았지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산이 보였지요. 복잡한 강남과는 다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이삿짐이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상자를 들여놓고 갔습니다. 영순 여사는 혼자 짐을 풀기 시작했지요. 사진들을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교사 시절 제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소중한 기억들이었지요. 옷장에 옷을 정리했습니다. 주방에 식기를 놓았습니다. 책장에 책을 꽂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영순 여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지요. 먼저 도연의 로펌 팀장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귀하의 팀원인 변호사 김도연의 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 후견인이 되려 했던 계획,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음모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함께 USB에 담았지요. 다음은 딸 지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지수야, 내 오빠가 한 일을 알려준다. 오빠를 믿었던 딸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적었지요.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내 몫이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발송했지요. 발송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영순 여사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며느리는? 딸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들어갑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니, 괜찮다. 너희끼리 먹어라. 네, 그럼 나중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영순 여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나눈 평범한 대화였지요. 저녁 6시 도연 부부가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겠지요.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영순 여사는 새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울렸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새집이야. 새집이요? 무슨 소리세요? 집에 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팔았거든. 뭐라고요? 목련 아파트 9억 3천만 원에 팔았어.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오늘 잔금 받고 등기 넘겼어.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그래도 저희한테 말씀은 하셔야죠. 너희한테? 날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너희한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들었어. 너희가 나눈 모든 대화를 녹음했거든. 도연이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변호사면서 후견인 신청해서 내 재산 가로채려던 게 오해야? 어머니, 그리고 내 로펌 팀장한테 모든 증거를 보냈어. 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도연, 서진 번갈아 가며 전화했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순 여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지요. 이제 어떻게 될까? 아들은 로펌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딸은 편지를 읽고 뭐라고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이 당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강남에서는 볼 수 없던 밤하늘이었지요. 영순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영순 여사는 새 집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지요. 강남의 차 소리 대신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7통이었습니다. 도현, 서진, 지수까지 모두 전화했더군요.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오해입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하나하나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없었지요. 오전 10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주영순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김도연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정산의 대표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영순 여사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김 변호사를 불러 면담했고요. 그래서요? 본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저희 로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김 변호사는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고 팀장 직책은 박탈되었습니다. 앞으로 승진도 어려울 것입니다. 영순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사님, 혹시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희 로펌 차원에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영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딸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길 알고 왔니? 부동산 통해서 알아냈어. 지수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지요.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다 팔고 여기로 이사 온 거야? 그래. 오빠가 진짜 그런 짓을 했어? 영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 읽었니? 읽었어. 녹음 파일도 들었고.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오빠 말만 믿고 엄마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까지 엄마를 의심했는데. 영순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넌 몰랐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이해해. 오빠가 거짓말을 너무 잘했으니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려고? 살아야지. 나 혼자서. 혼자? 응. 이제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을 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해. 지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순 여사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지요. 이 아이만큼은 순수했습니다. 지수야, 넌 내 인생 잘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엄마는 강해. 30년 혼자 너희 키웠잖아.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자주 올게. 주말마다 올게. 그래, 올 땐 미리 연락하고. 응. 지수는 저녁 늦게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순 여사는 혼자 남았지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순 여사는 새 집에서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했지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지난주에요. 저희 아래층에 사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남의 차가움과는 달랐지요. 은행에서 남은 7억 3천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정기예금에, 일부는 적금에 넣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지요. 교사 연금 320만 원과 합치면 월 500만 원이 넘는 수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새 가구도 들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을 샀지요. 비싸지 않지만 마음에 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직접 고르고 직접 배치했습니다. 벽에 그림도 걸었습니다. 작은 액자들이었지만 방을 밝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오후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도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얼굴 좀 봅시다. 깔때가, 어머니, 너 때문에 할 말 없어. 돌아가. 도연은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돌아갔지요. 영순 여사는 창문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안쓰러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아직은 아니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순 여사는 독서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동료 교사들이 반가워했지요. 영순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이사했어. 근교로. 왜 갑자기?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웃고 수다를 떨었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영순아, 얼굴이 밝아졌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정말 그랬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가벼워졌지요.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지수가 주말마다 올라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 먹었지요. 엄마, 여기 공기 정말 좋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엄마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모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계속 안 볼 거야? 아직은. 오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대. 그래. 응. 회사에서도 힘들고 서진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졌대. 영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도 내 아들이잖아. 알아. 언젠가는 용서해 줄 거지?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해.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영순 여사는 베란다에 화분을 들였습니다. 목련을 심었지요. 아직 작은 나무였지만 언젠가 클 것입니다. 목련 아파트를 떠났지만 목련은 계속 함께하는 거야.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었습니다. 새순이 돋아났지요. 이웃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아래층 부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지요. 선생님, 여기 사시길 잘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정말 그랬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지요. 도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꼭 만나고 싶대. 영순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도연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웠지요. 어머니, 앉아.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하신 걸 알면서도 제 욕심만 생각했습니다. 영순 여사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로펌에서 징계받고 팀장 자리도 잃었습니다.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서진이는? 서진이랑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왜? 같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돈 얘기만 하니까.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 다만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것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영순 여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도연아, 내 어머니,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어머니. 하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진짜 변했는지 지켜봐야 해. 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깊게 절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영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봐라. 내 인생 잘 살고, 내 어머니, 건강하세요. 도연이 나갔습니다. 지수도 함께 나가며 엄마를 돌아보았지요. 엄마 잘했어. 그래. 문이 닫히고 영순 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두 남매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순 여사는 베란다에 나가 목련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지요. 이제 봄이구나. 사계절이 돌고 돌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영순 여사는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7억 원 넘는 여유 자금과 매달 5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지요.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지요.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하고 꽃을 키우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영순 여사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도연이를 만났다.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다.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순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었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영순 여사의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